자, 가면 생활자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예주부터 할까 그냥? 네, 음, 이 가면생활자라는 책에서는 본인의 얼굴을 좀 더 화려하고 예쁘고 잘생기게 만들어주는 가면을 쓰고 사는 생활자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 그 가면을 쓰지 못하는 네이키드라고 불리는 분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분류 중에 만약에 본인은 가면 생활자가 되고 싶나요? 안 되고 싶나요? 저는 가면 생활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가면 생활자가 되면 뭐냐, 얼굴을 더 화려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제가 이 얼굴을 가지고 십몇 년 동안 그냥 살고 있는데, 이 얼굴을 떠나서 비슷하지만, 아무리 비슷하더라도 다른 얼굴을 가지는 게 좀 더 꺼려져서, 예, 꺼려지고, 그리고 뭔가 그런 하루 종일 외출해서 이런 가면을 쓰고 있으면 본인의 진짜 정체성이나 본인의 모습을 까먹고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서 저는 가면 생활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윤성님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일단은 가면이 아까 그 진지인한테 그랬던 것처럼 우울증 이런 게 나타나면 어떨까 같은 생각도 있었는데 그건 뭐 그냥 안전한 모델 종류로 쓰면 될 것 같고 검증도 된 그쪽으로 그 다음에 예뻐질 수 있나라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 가면을 사려면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확실히 예뻐지면 좋긴 할 텐데 저도 예주처럼 갑자기 적응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친구들까지 다 같이 그럴 것 같으니까 저도 그냥 지금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 가면을 쓰면 얼굴도 작아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외모만 바뀌는 건지 아니면 얼굴 형태 자체가 바뀌는 거 뭐 키도 더 커지고 뭐 이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단지 그냥 얼굴 면적은 똑같은데 가면에 따라서 얼굴만 바뀌는지 일단 그게 궁금해서 얼굴이 작아진다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그 뭐 그냥 뭐 내 얼굴 갖고 살겠다라는 부분들이 약간의 그뭐 자존심 뭐라던가 아니면 굳이 그런 경쟁에 끼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좀 이렇게 강하게 좀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근데 마음 한편에서는 그런 잘생긴 사람들의 삶이 궁금하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분일까? 라는 어떤 그런 뭐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가면 생활자 같은 이런 문학책을 보면은 그 한 편 아니면 그 내용에서 오는 메시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주는 메시지 중에 가장 본인이 인상 깊게 느꼈던 본인에게 가장 다가왔던 그런 메시지가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일단 이 책이 주는 메시지라고도 생각을 하고 항상 이 책에서 주는 내용이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본인 자신 그대로를 사랑하라 이런 메시지를 저는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냥 가면을 쓰고 하는 거 자체부터가 본인의 그 내추럴한 모습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가면을 쓰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이 항상 가면을 언급하는 이 책에서 본인 그대로를 사랑하라라는 메시지를 항상 받았고 음 그리고 그리고 항상 평소에 살면서 많이
많이 듣는 게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일상생활과 매치시킬 수 있어서 더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인성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저도 나 자신을 사랑해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약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살짝 과한 욕심은 독이다 같은 느낌도 살짝 들었어요. 네, 그럼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무 곳에도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전통이라고 할까? 뭐 그런 부분이라던가 236쪽에서 세상이 다 내 편 같고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미소 짓는 느낌,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버텨낼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잘 된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라는 그 구절 같은 곳에서 또 하나 어쨌든 그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 아니면 힘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연대해서 함께 그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주 얘기 나온 김에 조금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민성이 또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가면이라는 그런 그 장치를 설정을 한 거잖아. 작가가 상상을 통해서 가면을 통해서 새로운 그 외모를 갖는다는 부분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현실에서 지금 2022년 현실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거든.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 성형이랑 화장이요. 성형 화장은 하나, 그 두 개 잡혀서 하나에서 물리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성형수술을 통해서 외모를 바꾸기도 하고 화장을 통해서 외모를 우리가 바꾸기도 하는 것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일 중에 일이지. 성형 화장 그 두 개를 다 합해서 하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나타난 현상인데 캐릭터, 아바타 알아? 네. 요즘에 특히 이제 VR 이렇게 VR 혹시 체험해봤어? 그래서 요즘에 그 뭐지 페토? 뭐 인공 그 연예인이나 아나운서인데 똑같이 그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 모양을 갖고 있는 그 캐릭터 있는 거 알아? 가수들도 데뷔하고 근데 그게 실존하는 게 아니라 그 가상의 그 인물을 만든 거야. 그래서 똑같이 사람처럼 얘기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뉴스도 진행하고 그런 거 혹시 못 봤어? 못 봤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더 발달하면 여러분들이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예주가 현실의 예주가 있는 거고 그 메타버스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예주라는 또 다른 캐릭터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예주라는 그 캐릭터가 지금 현재 예주를 그대로 갖다 놓을 수도 있지만 너가 그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캐릭터들이 그 안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상의 세계들 이런 것들이 가면 생활 그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이 하나 있는 거고 가면 생활자로 가 있는 그 고대에서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잖아.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가끔 이제 그 게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현실에서는 아주 애가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왕따야. 괴로워 현실은. 근데 그 애가 게임 안에서는 아주 뭐야 짱이야. 게임 안에서 뭐 호령하는 어떤 그런 경우야.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대. 그 선생님은 게임 안에서 잘 모르는데 그 게임에서 막 대장 먹고 진짜 막 그 지휘도 잘하고 막 이런 사람 있다는 거야. 그 전략 게임 뭐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오프 모임 실제로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그때 뭐 미국에 있던 사람이 하나가 귀국해서 그럼 실제로 보자고 해서 봤는데 그 대장이었던 사람이 15살짜리 중학생이었다는 거야. 나머지 사람들은 30살, 40살 막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보고서는 이렇게 완전히 멘붕에 빠진 거지. 왜냐면 그 게임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정말 리더로서 엄청나게 잘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냥 중학생이었을 뿐이라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그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현재 있는데 가면 생활자는 그런 것들을 어쨌든 이렇게 가면을 씌움으로 인해서 바뀐다는 어떤 그런 장치를 두고 있는 것들이 아닌 건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른바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성이는 어떻게 생각해? 아름다워지는 것에 아름다워지려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 왜 그런 일단 거지? 그 행동 음, 그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행동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음, 그런데 그게 그냥 뭐 그냥 피부 같냐고 그럴 수는 있는데 음. 너무 과하게 신경을 쓰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약간 아름다운 것만 중시하고 그러면서 외모지상주의도 생겨나고 하는 거니까 음. 일정 선 아니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그럼 일정선이라는 것과 그걸 벗어나는 그 기준점은 뭐야, 민성아? 네가 보기. 일단 외모를 가꾸기 위해 뭐 성형을 한다거나 이러는 게 일단 본인 위지니까 상관이 없어요. 음, 그런데 예를 들면 아름다워지고 싶다. 그래서 성형을 하고 싶다. 근데 나는 돈이 없다. 그러면 빚을 져서 한다. 이런 식의 행동이라면 일단 문제가 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기 능력을 벗어난 것까지는 문제다. 자기 능력 안에서 하는 건 문제가 없다. 민성의 기준은 내 범주 안에서 법이 허락하는 아니라면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플러스 법 두 가지 조건. 알겠습니다. 예준 어떻게 생각해? 음, 음, 저도 아름다워지는 거는 뭐 모두가 상상하는 일이니까 그거는 정상적으로 오히려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뭐 그거를 넘어서서 너무 본인의 외모에만 집착을 하고 현실은 중시하지 않고 살아가는 외모에만 너무 집착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외모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 뭐 지금 그 외모에만 집착하고 현실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 구조 예를 들어본다면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야? 어, 뭐, 음, 일단 본인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과한 다이어트 이런 거를 하는 거나 아니면 솔직히 성형이라는 게 되게 위험하잖아요. 음. 근데, 이건, 어, 자, 그래. 그러면 선생님 질문을 좀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게.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건 인간의 본연의 욕망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까 외모 지상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회적으로 아름다워졌을 때 더 큰 이익이 오기 때문에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이익을 보기 위한 어떤 현명한 행동, 계산했다는 행동으로 봐야 할 것인지, 물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겠지만 어느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 민성이는? 음, 음, 지금 선생님 말이 이해는 가, 민성아? 선생님 질문이? 한 번만 더. 응?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아름다워지고 싶기 때문에 일반 자발성의 기초에서 아름답게 자기 피부를 관리하고 뭐 꾸미고 성형수를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측면은 외모 지상주의라는 것 때문에 아름답지 않으면 예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회사에서 탈락을 당한다던가 결혼 남자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도 자꾸 밀린다던가 이러한 그 사회적 필요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아까 다이어트를 안 했을 경우에 뚱뚱하다고 비난받고 다이어트를 안 했기 뚱뚱하다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그런 사회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고 성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지 않냐라는 거야. 그 현재 우리 사회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더 강하다고 보여지는지 본인들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뭐 그렇지, 그 부분은 그런 질문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음,
일단 자발적 의지가 사실 많긴 하거든요. 음, 다이어트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주변 시선이 이 사람 뚱뚱하다, 이 사람은 못생겼다, 이러는 등의 시선으로 인해서 하는 게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음. 예주가 보긴 어때? 저는 그냥 그 인간 자체의 보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솔직히 그 외모 때문이 아니더라도 인기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그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어, 사실 전 인구에게 아름다워지고 싶냐고 물어보면은 웬만한 사람들 말고는 다 아름다워지고 싶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뭐, 100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그냥 본인의 욕망인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본인들은 어때? 예주나 민선이는 뭐 남자친구 남자를 볼 때 외모가 실제로 호감이나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판단의 근거로서 작용을 하는 편이 아니면 그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 거야. 외모로 어쨌든 그 부분들에서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는 봐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또 오히려 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음, 오히려 자기의 본성을 숨긴다고 해야 될까? 누구나 뭐 예쁜 여자 아니면 잘생긴 남자에게 마음 끌리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냐. 근데 그거를 굳이 억눌러야 되느냐라고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런 부분들이 예주나 민성이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뭐 예주가 뭐 다른 요인으로도 인기를 끌 수 있는데 호감을 줄 수 있는데라고 했을 때 외모도 그러면 그 호감을 주는 요소들 중에 단지 하나일 뿐인가? 그 비중은 얼마 정도가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서 묻는다면 예주. 저는, 어, 일단 저한테는 외모는 그냥 첫인상에만 작용을 할 뿐이지, 그 음, 사람과 몇 번 대화를 나눠보면 외모는 크게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음, 민성이는. 일단 저는 생각해보면은 일단 외모로 친구를 사귄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음, 정말로 외부 요인이 많았습니다. 음. 다양하게. 외부 요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 예를 들면, 그냥 개인적으로 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특징, 내가 좋아하는 그런 특징, 이 음, 정도? 하나만 예를 들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좋아하는 특징이 뭐야? 안 좋아하는 특징은 뭐고? 일단 좋아하는 특징은요, 음, 학교에서 보는 그런 성격만으로의 성격을 판단할 수 없는데 약간 음, 성격 좋고 음. 좀 친절한 그런 친구 좋아하고 친절이 안 중요하다. 좋아하는 게 음, 좀 약간 발음 안 좋은 사람? 발음 안 좋은 일단 사람이. 말이 통하는 정도는 문제가 없는데 아, 말을 할 때 그냥 지나치면서 말을 하는 게 못 알아들을 정도면은 좀 아, 별로입니다. 그렇구나. 외성아 무슨 말인지 바로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면 탈락이야? 네, 아니에요. 이것까지 괜찮아요. 이것까지는 알아들음. 정말? 아니 이 정도로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야? 난 내가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와 민성이 듣기 짱이네. 자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일 정도 하고 민성이 얘기하고 나서 다시 또 이야기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이. 네,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여기 진진과 함께 또 다른 베타 테스터였던 오타가 있잖아요. 이 오타는 예전에 그 자기 자신의 형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받고 나서 아무튼 가면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 그쪽을 이 형의 이름이 뭐 데일이다라는 걸 듣고 자기 기억 속에 있던 데일보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들을 돕는데 만약 자신은 이러한 근거와 함께 얘가 형이라는 그런 건 있긴 한데 아무튼 자신은 베타 테스터를 했을까? 이걸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일단 제가 오타였다면은 가면에도 크게 관심이 없었고 이 사람이 정말 내 형인지도 모르고 여기 같이 있는 사람들도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믿기도 애매하고 이게 확실히 내 형이라는 물증도 없고 나름 알고 지냈던 사이인 이 사람들도 그 사람이 내 형이라는 증거도 없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안전하게 기숙사에서 제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주는요? 저도 비슷하게 일단 베타 테스트를 안 했을 것 같은데 비슷한 이유로 내가 그 주위 사람들이 같이 찾으러 가자는 그 사람이 진짜 나의 형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내가 진짜 형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진짜 형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베타 테스터로 해서 그냥 말 그대로 테스트를 받는 사람이니까 또 악영향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안 할 겁니다. 네. 선생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거를 풀어야 되는 어떤 그런 궁금증,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했을 때 그 찜찜함,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기에는 그 찜찜함이 좀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돕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돕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 책에서도 보면 나중에 이제 자꾸 그 처음엔 거부했지만 여러 그 상황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설득되는 그런 구조를 택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저도 이 주인공과 같은 그런 길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여기 142쪽에 보면은 자기가 새 가면을 구입할 때 기존 가면을 여기에 반납한 게 베타 테스터 실험용으로 사용이 되었다. 이걸 굉장히 조롱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기는 이 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애초에 이 사용 목적을 모르고 반납을 했다 해도 일단 자기 손을 벗어난 제품인데 이걸 그냥 이렇게 사람도 많이 있는데 앞에서 대놓고 꼽주기 위해서 말한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됐고 말을 하더라도 그냥 조용히 진진한테만 말을 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주는요? 음, 저도 리아의 행동이 일단 무례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 반납을 하면 새 제품을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하더군. 일단 이 말을 한 것부터가 리사 본인이 그렇게 본인이 크게 생각을 하면서 남을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막 내뱉는 것 같았고, 그리고 일단 모두가 있는 앞에서 본인들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대놓고 한다는 게 저는 무례하기도 하고, 리아라는 캐릭터 자체가 똑똑한 캐릭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요? 리아를 굳이 이해를 하자면, 리아 입장에서 이해를 하자면, 만약에 뭐 생각했을 때 민성이가 잠시 없는 사이에 민성이 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남자친구가 그, 그 아이와 어울리게 됐다. 라고 했더라면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좀 드러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로는 그 이른바 좀 이렇게 귀족의식이라고 그러나 계급의식, 그런 점에서 나하고 너는 다르다라는 점에서 그 명확하게 선을 긋고 싶은 마음, 어디 너까지 있게 여기에 올라올 수가 있어 라는 어떤 그런 점에서 그런 그 구별짓기를 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뭐 이런 측면을 놓고 본다라면 그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진진이 그 뭐야 진진 같은 경우는 과연 그 배려 받아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지는 형편이 어려운데도 굳이 그 더 높은 계급에 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에 일제 침략기 때 일본 사람이 있고 우리 조선인이 있는데 일본 사람이 조선인을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분노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선인들 중에서 자기가 조선인임을 버리고 일본인처럼 되려고 했던 그 친일파들이 있는 거고 그 친일파들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너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너네는 일본이 될 수 없어 라고 이제 너는 조선인일 뿐이야 라고 해서 이제 그 친일파에 나왔던 그런 그 조선인들이 절망했던 좌절했던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이야기의 구도도 그런 비슷한 구도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네가 그냥 조선인으로 살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네가 굳이 일본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은 또 다르게 좀 이 문제가 해석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리아 입장에서 아까 말했던 그 두 가지 측면들 불쾌감 또는 계급 귀족 계급짓기 계급차별 뭐 이런 것들이 깔려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뭐 바람직한 태도냐 그래야 되냐라는 부분에서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다음에는 여기 진진이 베타 테스터 이 사용 어쩌고저쩌고 약관에 동의하냐 이걸 계속 눈을 깜빡이라 했는데 내용도 안 듣고 제대로 집중도 안 해서 안 듣고 그냥 계속 깜빡깜빡거리기만 했는데 자기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를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일단 저는 진진의 이런 행동이 굉장히 한국인 특성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는데 일단 사실 저도 게임 같은 거 할 때 뭐 개인정보 수집 동의 뭐 메일 할 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이런 거 그냥 안 보고 누르는 편이긴 하는데 이게 확실하게 정보가 공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도 잘 하는 거니까 그냥 적당히 훑어보고 넘기는 거지만 진진이 이걸 하는 거는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냐. 그 주의사항을 예수는요? 제대로 개인정보 동의 그걸 제대로 듣지 않고 눈을 깜빡거리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어,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뭐 게임을 설치할 때나 뭐 새로운 계정을 만들 때나 그럴 때 항상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뜨는데 그게 거의 아무리 읽어봐도 다 창마다 똑같으니까 이제 그거 만드는 거를 익숙해지고 나서는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의를 누르는 것 같은데 어 지금 생각해보면 이 책을 읽고 뭔가 그 앱을 조금 처음 깔 때 조금 더 경계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가면 생활을 하는 것은 마냥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 그 가면을 끼고 생활을 한다는 거는 하루 종일 그거를 가면에 매달리면서 살아야 되는 만큼 그런 주의점도 많을 텐데 그런 거를 제대로 읽지 않는 진진이 뭔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조금 너무 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은요? 저는 진진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예주나 민성이는 반성적인 태도를 갖고 얘기했는데 저 역시도 그냥 개인정보 무조건 동의 누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동의 안 하면 그걸 할 수가 없는데 내가 그 게임을 하기로 음, 한 이상 내가 그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상 동의 눌러야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내가 그거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필요한데 여기서 이 진진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상류 사회를 욕망했었고 꿈꿨었고 근데 그건 도저히 접근할 수 없었는데 자기에게 뜻밖의 행운처럼 기회가 온 거고 그럼 그 행운의 기회를 과연 자기가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라는 그 판단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이제 자기가 대등한 어떤 그런 입장이어야 자기가 다른 카드를 갖고 있어서 이거 아니면 나 다른 거 하면 돼 라는 어떤 그런 당당한 입장이면 그런 그 뭐 주의사항 이런 거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선택할 어떤 그런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을의 입장이라면 당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라면 그 부분에서 선택의 여지를 갖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개인 경험인데 선생님이 쇼핑을 잘 못해. 그 물건 그 흥정도 잘 못하고. 그럴 때 이제 그 선생님이 여행을 한 분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은 흥정 같은 걸 너무 잘하는 거야.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몇 가지를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그 물품의 가치를 본다는 거야. 이게 10,000원짜리인지 20,000원짜리인지 그래서 그 물품의 가치에 따라서 자기가 그 가치 10,000원짜리인데 저 사람 20,000원 달라고 그러면 10,000원 달라고 해서 안 주면 10,000원짜리 20,000원 주고 살 이유가 없으니까 자기는 안 산다는 거야. 또 반면에 10,000원짜리인데 자기가 뭐 5,000원에 샀다. 그러면 자기는 그 기쁜 마음으로 산다는 거야. 10,000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건의 가치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어떤 그런 마음이 이거 못 사면 다른 거 사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 굳이 이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보니까 선생님은 둘 다가 안 되는 거야. 일단은 그 물건의 가치를 몰라. 그 물건의 가치를 알려면 사실은 자기가 쇼핑을 많이 하거나 뭐 이래서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뭐 쇼핑을 평소에 안 하다 보니까 이 물건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첫 번째 수밖에 문제였고 두 번째가 더 큰 문제야. 쌤은 이걸 못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안 돼. 그 사람 좀 깎아주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럼 나 안 살 거예요 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 안 붙잡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협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국 안 깎아준다면 그럼 그냥 주세요 이런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안 깎아주면 뭐 난 안 산다 그냥 가버린다 다른 데서 사면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다가 그 물건을 사고 싶으면 다시 가면 된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다시 가요 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야 그분은.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하는 걸 들으면서 어쨌든 이렇게 쇼핑의 기술, 협상의 기술 뭐 이런 걸 선생님이 들으면서 공감이 되기도 하고 나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요 이제 정보 이용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그 진진의 입장이 만약 진진이 부자였다면 아마 진진도 좀 다르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아까 리나 누구였지? 리아요. 리아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자, 만약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민성이가 명품 가방을 갖고 있어. 진짜 명품이야. 뭐 한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갖고 있어. 근데 어느 날 예주가 민성이하고 똑같은 가방을 갖고 왔는데 예주는 짝퉁이야. 20만 원짜리 짝퉁 가방을 갖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예주한테 이 가방 뭐 좋다 뭐 하면서 민성이하고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어. 자, 근데 민성이가 보니까 예주 가방이 짝퉁이야. 아니면 우리가 리퍼 제품이라고 그러나? 한 번 사용됐다가 반품된 거. 그거 알아? 리퍼 제품이라고 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반품했는데 반품했던 걸 그대로 팔 수 없으니까 좀 싸게 해서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거든. 그걸 리퍼 제품이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주가 그런 리퍼 제품 또는 그 짝퉁을 갖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민성이 거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민성이 기분 되게 나쁘지 않을까? 민성아? 이게 근데 비유가 살짝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떻게? 왜냐하면 일단 여기에 나오는 가면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가면을 한꺼번에 2개를 써요. 가방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건데 가면은 그냥 한 번 바꾸면 한 번 바꾼 거지.
그러니까 가면은 그냥 사실상 이거를 새 거를 하면은 헌 거는 버리는 거. 이쪽의 느낌이라고 보면 가방은 새 거 샀다고 헌 가방 버리는 거 아니잖아. 예전에 쓰던 거. 음. 그리고 내 거 리포 쓴다고 사실상 내가 열받는 것도 모르겠거든요. 내 가방 리포 쓴다고. 내 얼굴처럼 얘가 돌아다니는 거는 별로지만. 근데 이제 내 리퍼 제품은 그냥 내가 별로라서 돌려보낸 거고 얘는 그냥 사고 싶으니까 산 거고. 근데 얘가 내 얼굴이랑 비슷한 걸 하고 돌아다닌다를 본다면은 얘 뭐지 싶고.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한 상황 설정은 다른 사람들이 너의 그 200만 원짜리 가방과 저 예주의 20만 원짜리 가방을 같은 걸로 알고 있다는 거야. 네, 그랬을 뭐 때,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신경 안 쓰인다. 예주는 어때? 아니 뭐 생긴 것만 똑같으면 뭐 그거지. 예주는 어때? 일단은 저 근데 딱히 별로 상관 안 할 것 같은데. 음, 그냥 딱히 그냥 신경 만약에 안 가방 써요. 그냥 진짜 현실 생활에서 가방이라고 치면은 야 저거 리퍼 제품 아니야? 뭐 그렇게 뭐 똑같다고 내게도 좋은데 그냥 이러고 말 것 같아요. 그치. 근데 만약에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민성이는 아주 저기가 되는 거지. 명품 비슷한 걸 들고 다니는 애가 되는, 폭로가 되는 거고, 그럼 애들 분위기가 음, 싸해지겠지. 그게 바로 리아 아니었어? 리아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었어? 아, 그쵸. 어. 자, 근데 솔직히 저는 그 리퍼 제품이라는 것도 눈치도 못 챌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어. 자, 수고했습니다. 이 책은 뭐 어떻게 봤는지 이 책은 어땠어? 그냥 전체적인 소감, 느낌, 솔직한 평가를 얘기하자면 예주. 근데 저 초반에는 솔직히 이런 초대장 주고 이런 내용이 뭔가 이런 문학책에서 많이 나타나서 처음에는 그닥 흥미롭진 않았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뭔가 스토리가 흥미진진해지면서 그런 뭔가 독자들을 빨아들이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흥미진진했다, 빨아들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이 들어?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이 들어? 음, 일단 그 상승세를 하고 있던 주인공이 갑자기 하락으로 떨어지면서 그거를 또 어찌저찌 해결해 나가는 스토리도 그렇고 음, 아니면 뭔가 그냥 이 두 캐릭터가 있잖아요. 음, 오타랑 진진이. 근데 얘네 둘이 너무 상반된 캐릭터다 보니까 음, 그거를 또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예주가 지금 뭐 분석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두 캐릭터, 상반된 캐릭터들이 또 이제 비교되면서 또 그들이 또 이렇게 결국 나중에 가서 만나게 된 어떤 그런 설정들, 그런 짜임도 흥미롭다고 얘기했고, 또 하나가 어쨌든 그 인물이 이렇게 붙임, 막 쫙 올라갔다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변하는 그런 스토리의 전개, 이런 것들이 흥미로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성이는 어땠어? 저는 일단 이 책을 지금 처음 본 게 아니라 한 1년인가 2년 전에 음, 한번 사달라고 하면서 봐봤거든요. 음, 솔직히 그때는 약간 내가 생각한 그런 내용도 아니었고, 뭐, 약간 이것도 재미는 있지만 내가 기대한 내용도 아니고 같이 온 책에 비해서 재미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별로다 싶었는데, 음, 지금 다시 보면 확실히 내용 주제도 잘 잡은 것 같고, 음. 이 서로 상반된 이런 애들이 서로 일 해결하면서 나오는 그런 내용 같은 거나 감정 음. 이런 게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에 똑같은 책인데 작년에 봤던 때하고 지금 봤을 때 그 뭐야 평가가 달라지고 있잖아. 이유는 뭐라고 생각이 들어? 왜 작년과 지금 일단은 똑같은 책인데? 그때는 일단 제가 그 약간 신문 비슷한 걸 보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음, 거기에서 책 추천을 많이 해요. 그 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그 음, 잡지인가 아무튼.
근데 그걸 보다가 이 책을 발견한 건데 일단 표지가 되게 재밌어 보이고 설명도 보니까 되게 재밌어 보여서 어, 한번 미리 보기 봐봤다가 이거 괜찮은 것 같다 해서 한번 사봤거든요. 음, 근데 약간 제가 생각한 스토리는 살짝 이 가면이라는 내용에 중요해가지고 이 진진이라는 인물과 오터라는 인물이 정원 같은 데서 잘 사는 그런 약간 베타 테스트 하면서 뭐 지내는 그런 평범한 학원물인 줄 알았는데 음, 그거랑 일단 다른 내용이라는 게 조금 큰 영향을 줬던 것 같고 음, 그다음에 그때는 이 주제를 확실하게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나 약 얘네 감정선 이런 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좀. 일단 알겠습니다. 그때랑은 이 내용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니까 음, 내용도 내가 생각한 이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음, 알겠습니다. 자, 요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뭐 예주가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진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나를 서술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오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서술해 가기도 하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인데 그 똑같은 사건을 두 인물의 시각에서 다르게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기법을 택하고 있거든. 기억나? 네. 그래서 이게 다음 주 여러분들 글쓰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글쓰기 해야 될 내용들이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 하나,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사건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사건을 어, 두 인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쓰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그 오늘 아까 그 뭐야 민성이가 좀 이렇게 늦게 왔잖아. 그래서 네. 이제 예주나 선생님 입장에서 민성이가 늦게 온 이 일을 서술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일을 누구 입장에서 쓰는 거야? 민성 입장에서 쓸 수 있는 거지. 민성 입장에서 그 얘기를 써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사건을 누구의 시점에서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될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그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글쓰기 연습을 여러분들이 다음 주 과제로는 해볼 거란 얘기야. 이해가? 그러기 네. 위해서 우선 이 책에서 그렇게 똑같은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뭐야 비교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어딜까? 무슨 지하철에서 쳐다보는 그 장면부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110쪽, 111쪽하고 113쪽, 114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0쪽과 111쪽을 보겠습니다. 음. 자, 110쪽 우리 예주가 한번 읽어줄까? 앞에서부터. 어,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분들이 5월의 포춘카드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자는 무대 주변을 쓱 둘러보면서 말했다. 그의 눈은 페도라의 챈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자, 바로 행운의 주인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춘카드를 받으실 분은 무대 위에 있던 밴드에 들어가 두두두두 하고 드럼을 두드렸다. 그러자 정원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 드럼 소리에 묻혀 오타가 있는 곳에서는 이름이 잘 들리지 않았다. 무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정원사는 몇 차례 이름을 다시 불렀고 잠시 후에 앳돼 보이는 여자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녀 역시 가면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혁명에 당황했는지 몹시 허둥댔다.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불쑥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타 옆에 있는 나무의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그곳의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나무 둘레가 제법 되어서 그들은 오타가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베타 테스터인가 보군. 이번엔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어떻게 알아? 여자가 놀랍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지. 베타 테스터는 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그들은 상금이 필요하거든. 우리한테는 별거 아닌 금액이지만 그들에겐 엄청난 돈이지. 저의 가난생활자처럼 꾸미려고 애를 썼지만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아?
우리같이 정원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한눈에 알아보지. 조작한다는 말이야. 조작이 아니라 일종의 배려지. 베타테스는 대개 기숙사에 있는 가난한 애들이야. 여기 오면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난 별로 차이도 모르겠는데 아무나 알아보는 게 아니라니까. 흐흐. 오타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거리가 있었지만 무대 위에 여자가 잔뜩 얼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름다운 정원이 갑자기 차갑고 끔찍하게 느껴졌다. 오타는 벤치에 앉은 남녀가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살금살금 뒷걸음질해서 그곳에 빠져나왔다. 그래서 여기는 누구의 입장에 쓴가요? 음, 오타가 있죠. 오타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그 뭐야 포춘 카드 이벤트의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뒤쪽 보겠습니다. 민성이 읽어주겠습니다. 113쪽, 114쪽. 민성이. 처음에는 자신이 이름인지 몰랐다. 장미궁전 앞들이 진진을 부르는 소리로 몇 차례나 쩌렁쩌렁 울린 다음에야 알았다. 옆에 있던 다빈이 빨리 무대 위로 올라가라고 재촉했다. 진진님, 포춘카드에 당첨되었어요. 여러분, 행운이 주인공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햇살이 강하게 내려쬐는 토요일 오후 장미궁전 앞들은 다른 때보다 붐볐다. 그들이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다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했다. 정원사가 금빛 봉투를 높이 쳐들고 진진이 무대 위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잔뜩 주눅이 들어 계단을 올라가는데 뜰에 피어있는 빨간 장미만큼이나 얼굴이 달아오르고 다리가 떨렸다. 정원사가 봉투를 건네주며 축하한다고 말했다. 무대 아래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진지는 그들의 시선과 환호가 왠지 자신을 찌르는 것처럼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거 봐, 하길 잘했지? 무대 아래로 올라오자 다빈이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진지는 어색하게 웃었다. 사실 잠시 불편했지만 어쨌든 진진이 손에는 상금이 쥐어졌다. 사실 돈이 절실히 필요했다. 봉투를 열어 카드에 쓰여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그 정도까지 읽으면 될 생각보다 것 같아. 훨씬 많은 액수였다. 민성아, 됐어.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누구 입장에서? 진진. 진진의 입장에서 이제 그 음. 포춘 카드를 뽑은 이야기들을 다시 또 한번 이렇게 서술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예주가 얘기했던 것이 119쪽. 예, 세 번째 문단. 전동차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부터 예주였지. 전동차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얼마간의 시선을 의식하며 서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자신이 가면을 쓰고 있어서 호기심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단순한 호기심이라 하기에는 그 눈길이 집요했다. 슬쩍 짜증이 난 진진은 그 사람을 쳐다봤다. 놀랍게도 그 역시 가면 생활자였다. 진진이 쳐다보자 고개를 돌렸는데 그때 그의 귀 뒤에 솟아있는 은빛 표식이 눈에 띄었다. 전철에서 가면생활자를 만난 일은 거의 없었다. 정원 앞 도로에는 귀가하는 가면생활자들을 태워갈 고급 자동차들이 항상 길게 늘어져 있었다. 진지는 기분이 이상했지만 그 역시 전철에서 가면생활자를 발견한 것이 신기해서 쳐다본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다. 그러나 전철에서 내려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발봉에서부터 종아리와 허벅지로 소름이 쫙 올라왔다. 남자가 뒤따라 내렸기 때문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차분하게 걸으려고 했었다. 거리는 더위가 한풀 꺾이며 어스름이 슬금슬금 찾아오는 중이었다. 남자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왔다. 하지만 뒤를 돌아 그가 어디쯤 오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가 남자와 눈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졌다. 그런데 왜 자신을 따라오는 걸까? 혹시 상금을 노리고? 어쩌면 진진이 포춘카드의 주인공이 된 것을 목격하고 그때부터 진진을 노렸을지도 모른다. 가면 생활자 중에는 해픈 씀씀이 때문에 돈에 쪼들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진진은 가방에 손을 넣어 지갑 속에 들어있는 포춘카드를 확인했다. 진진은 절대 이 카드를 내줄 수 없다. 아직 사야 할 물건이 기숙사 뒤틀에 널려있는 빨래만큼이나 많기 때문이다.
진지는 남자를 따돌리기 위해 더 빨리 걸었다. 그러다가 어쩌면 아이 마스크에서 보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베타 테스터 성능을 할 때 여러 조건에 동의했다. 제품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관찰을 허용했다는 항목도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저 남자는 진지는 관찰 중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왜 정원이 아닌 이곳에서 발가락과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진진. 진진의 입장에 쓰고 진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쪽으로 보냐면 129쪽. 둘째 줄부터 민성이가 있죠. 한참 동안 정원을 어슬렁거렸을 때였다. 아까 무대 위에 올라갔던 여자가 정문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벤치에 앉아있던 가면 생활자들이 베타 테스터라고 장담했던 여자. 어쩌면 오타가 정원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베타 테스터였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왜 베타 테스터가 되었을까? 자신처럼 어떤 사연이 있을까? 오타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뒤를 쫓아왔다. 여자는 도시 남쪽으로 향하는 급행 전철에 올라탔다. 한참을 달린 끝에 남쪽의 변두리 지역에서 내렸다. 그곳에 도착한 오타는 벤치에 앉아있던 가면 생활자들이 한 말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곳은 도시 하층민들이 밀집하여 사는 곳이었다. 여자는 무척 서두르고 있었다. 오타는 거의 뛰다시피 쫓아갔지만 혼잡한 상가 앞에서 여자를 놓치고 말았다. 어느 쪽으로 간 거지? 거기까지. 그녀가 사라진 걸 거기까지. 이건 누구 입장에서? 오타요. 오타 이제 입장에 오타. 쓰고 있지. 그래서 똑같은 그런 상황을 아까는 여자가 쫓기는 입장, 누가 자꾸 따라와서 쫓기는 입장을 썼는데 여기는 오타가 이제 뭐 하는 입장? 쫓아가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예주하고 민성이 다음 주 과제가 이해가 돼?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너무 뭐 어려워 대단한 걸 쓰라는 게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선생님이 와서 수업하는 걸 쓸 수 있지. 근데 반대로 너네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수업하는 걸 학생들을 보면서 쓸 수 있잖아. 서로의 어떤 그런 장면과 다른 생각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너희들이 한번 그 인물의 입장이 되어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표현해 본 어떤 그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을 쓸 때 사실은 그냥 민성이가 쓰고 예주가 쓰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 이게 이제 뭐 여러분 보고 꼭 작가가 되는 건 아니고 작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그 인물의 입장이 되어서 그래서 뭐 시인들 같은 경우에도 꼭 시인의 입장에 쓰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시인이 뭐 하늘 구름의 입장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시를 쓸 수도 있고 뭐 말을 타고 가는 기수가 아니라 그 말의 입장에서 그 기수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다른 시각,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글로 써보는 것들도 상당히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어떤 그런 활동들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해님, 이성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저기를 잡아 토픽을 하나 잡은 다음에 토픽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장면을 잡은 다음에 그 장면을 그냥 여러분들이 뭐 그 양 인물의 입장에서 그래서 생활 속에서 벌어진 일도 괜찮고 집에서 여러분 실제 있는 일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 너네가 그냥 뭐 해서 상상해서 A라는 인물의 입장에서 써보고 B라는 인물의 입장에서 써보고 해서 해도 괜찮고 해서 어떤 그 장면에 대해서 여러 인물의 입장에서 그것들을 그 서술해보는 어떤 그런 연습들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그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 이 책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하는 이유가 뭐야? 돈이 없고 그 부모들이 돈이 없어서 거기다 맡겼어. 그래서 이른바 우리나라 지금 현재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잖아.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거야.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 거야, 이 책에서는? 아이를 낳기만 해라. 그러면 키우는 건 누가 키운다? 국가가 키우는 거야. 보육원에서. 요즘에 아이를 낳지 않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니 애 키우면서 쪼들리게 살기도 싫고 첫 번째. 두 번째, 애한테 가난을 경험하게 하기도 싫고. 그러니 아예 애를 낳지 않는다.
이런 것도 되게 저출산의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국가가 야, 그러면 너희들이 애만 낳아. 그러면 애들은 국가가 알아서 키워줄게. 그러면 애를 안 낳을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사라지는 거잖아. 이해가? 이런 네.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앞으로 실제로 이런 정책이 우리 사회에 도입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음, 아니면 뭐 이런 정책이 갖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일단은 저는 뭔가 사람들이 뭐 두 가지 부류로 나뉠 것 같은데, 어, 일단, 음, 그렇게 할 거면 우리도 그냥 아기를 낳겠다 하는 사람들이랑, 음, 반대쪽은 제 의견인데, 저는 솔직히, 살아가면서 1년을 남에게 줄 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통을 겪을 만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입덧이 무서워요. 그 애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입덧 자체하고 임신하는 그 기간 자체가 힘들 거다. 네. 아, 그래 그래. 민성이는 어때? 일단 이 아이를 낳기만 해라 이거 너무 좀 무책임한 것 같은데. 무슨 뜻이야? 자기가 낳았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일단 전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낳은 사람이 근데 책임져. 그거를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낳기만 해라라는 게 애초에 이 보육원에서 자라는 이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좋게 영향이 끼쳐지진 않을 것 같아요. 보육원에 사는 약간 아이들. 다양한 활동도 해보고 그래야 오히려 얘네가 말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보육원 내에서 한정된 행동만 할 수 있으니까.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그래서 이 책에서 어쨌든 그러한 저출산에 따라서 국가가 아이들을 길러준다는 어떤 그런 설정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좀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쌤은 이 책이 그 재미라고 하는 것들이 이른바 추리기법 궁금하게 만든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베타 테스터로 뽑혀서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어쨌든 가면 생활자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 뭐 이런 부분들이 재미를 갖게 해줬던 거고 또 그 오타의 형이라는 인물이 궁금하게 되어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 건가 라는 부분에서 그것 계속적인 어떤 그런 궁금증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게 하는 어떤 그러한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책에 보면 또 이제 예쁜 아이들이 먼저 입양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역시 이 책에서도 이제 이른바 외모 우선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또 그런 부분들도 이 책 안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에 보면 체벌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 벌칙을 주는 데는 애누리가 없고 불이익을 줄 때는 자비심이 없다라고 해서 그 현재 여러분들 학교가 과거에는 쌤 때는 그냥 체벌 때리는 걸 그냥 당연하게 여겼거든. 근데 요즘에는 체벌이 금지돼 있잖아. 대신 너네들도 아마 벌점제가 있지 않아? 네, 맞아요. 어. 있죠. 그래서 그 벌점제를 상벌정제. 도입을 하는 것들 자체가 그 체벌보다 나아진 걸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체벌이나 벌점이나 결국은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제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걸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교육 현장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성이 어떻게 생각해? 이 상벌정제가 학생들 통제한다는 게 사실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보면은 벌점을 받는 경우는 저희 학교는 일단 진짜로 잘못을 했을 때 그때 혼나면서 벌점을 받는 거고 오히려 상점을 받기 위해서 저희와는 엄청나게 열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학생을 통제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아예 막 영향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필요하다.
예주는. 저도 뭐 사회로 나간 일단 교육 현장에서 벌점 대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육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 그 벌점을 맞으면서라도 그 나쁜 길로 가는 애들이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애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려면은 뭐 있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주 과제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가면생활자에서 이렇게 다른 똑같은 일을 다른 인물의 관점에서 썼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또는 상상의 이야기들을 다른 인물의 관점에서 써보는 그런 활동들을 다음 주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